안녕하세요. 청년 옴부즈만 여러분, 영포럼 코디네이터 서여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청년 옴부즈만 지역 네트워크 사전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고 추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정책 제안에 있어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또한 앞으로의 전반적인 조별 과제 연구 과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목차로는 우선 청년 옴부즈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본론에서는 정책 제안 방법을 5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간 청년 옴부즈만의 실제 제안 사례와 공공기관에 우리의 제안이 반영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앞으로 참여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또한 앞으로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지 지난 사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권익과 반부패, 그리고 지역 혁신 분야의 근래 행정 기조와 키워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년 옴부즈만 분들이 주제를 선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키워드를 제시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영상 마지막에 다루는 분야별 키워드를 주제 선정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청년 옴부즈만 지역 네트워크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개혁 시민연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정책 제안 프로세스를 소개하기 전 행계련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함께하는 이유는 본 청년 옴부즈만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개혁 시민연합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모임을 표방하며 우리 정부의 근본적 그리고 총체적인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와 감사,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시민, 활동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행계련은 각종 정부 과제와 방안자를 공론화하고 이것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압력 활동과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 개혁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우리 청년이 역량을 길러 더 적극적인 청년 참여를 이뤄낼 수 있도록 본 청년 옴부즈만 지역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행계련은 청년 영포럼을 출범하여 청년이 시민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행정 분야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행계련 영포럼 운영진은 프로그램의 기획에 참여하고 직접 운영하며 전반에 걸쳐 사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기관 관계자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평가단, 정부혁신 포럼 등에 참여하며 청년과 함께하는 발전적인 공공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소개입니다. 이는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문제의식을 나누고 반부패, 국민권익, 그리고 지역 혁신에 관련된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행계련은 2016년부터 다양한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 후원으로 진행한 청년 옴부즈만 학교에서 시작하여 2017년 허구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 옴부즈만, 키스텍 한국시설안전공단 옴부즈만,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 옴부즈만 등 여러 공공기관에 청년의 목소리를 더하며 행정의 대리인 그리고 능동적인 감시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옴부즈만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정책 제안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정책 제안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후 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 청년 옴부즈만들의 실제 제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책 제안 방법은 크게 주제 탐색과 문제인식, 그리고 해당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그리고 제안서 작성에 이르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청년 옴부즈만은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연구 주제로 구체화하고 조별로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행정 현장을 견학하고 연구 멘토링을 받는 과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을 숙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책 제안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서 우선 어떤 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가까운 우리 주변의 일상을 문제의식을 갖고 본인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첫 단계에서 또한 우리 청년 운부주만의 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와 정부, 그리고 더 발전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공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제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 주제가 지금 이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과 다 같이 논의할 가치를 지녔는지, 시의성을 지녔는지, 또한 해당 주제로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을 때 그 제안이 현실성이 있을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렇듯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지, 즉 명확한 문제의식과 이것에 대한 관련자,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각각의 요구사항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본다면 향후 자료를 수집하고 제안을 숙성시켜 나가는데 더욱더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제안을 위해 어떤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봤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자료조사의 중요성, 자료의 종류, 그리고 수집 방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문제를 분석해내고 설득력 있는 제안을 완성시키는 토대이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의 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실 때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말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고 우리만의 시각으로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의미 있는 제안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료 활용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 자료는 사회 주요 현안과 관심 있는 기관에 대한 최근 이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인터뷰는 발굴하려는 문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들에게 정책 자문을 얻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안에 반영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술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정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바꾼 통계나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로 가공한 공공 데이터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고 어떤 형태의 자료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실 때 좀 더 다양하게 자료 수집도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은 사이트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정보소통광장은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결제문서라든지 여러 행정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빈도 검색어, 많이 본 컨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들도 접속해 보셔서 어떤 형태의 자료들이 있는지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서 공공데이터 포털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열람하실 수 있고 시각화하여 표현한 자료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은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양방향 소통 창구이자 국민 참여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국민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한 사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목소리들을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과제 방향을 잡아가시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 포털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싶고 알고 싶은 자료는 사이트에 로그인하시면 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연결해줍니다. 물론 청구하려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본 결과 10일에서 늦어도 20일 안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제 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게 된다면
답변 기간을 꼭 고려하셔서 과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알리오입니다. 알리오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나 주요 통계 관련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리오가 중앙 공공기관 관련 정보라면 클리나이는 지방 공공기관 정보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카인즈입니다. 국내 뉴스와 기사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사회 현상을 분석해내는 사이트입니다. 키워드 형식으로 사회 이슈를 보여주고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빅데이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이고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하여 통계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 조사하실 때 많이들 이용해 보셨겠지만 국내외 학술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 학술 연구 정보와 관련된 사이트들입니다. 다음은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으로 이곳은 정부의 정책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고 연구 결과는 어떤지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행정연구원 등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들도 아래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와 국가지표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국가통계 포털 이나라지표 국가지표 체계 사이트입니다. 추가로 통합 데이터 지도나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등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을 마지막 칸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소개해드린 사이트들을 직접 들어가 보시면서 우리조 주제에 맞고 제안 방향에 맞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보여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말을 어떻게 수집하며 제안에 담아낼 수 있는지 서울시 갈등조정 옴부즈만과 정보공개 옴부즈만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율조정과 양성을 제안한 갈등조정 옴부즈만 사례입니다. 보시면 관계자 대면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학교 교수님과 지역구 마을 공동체 센터장님에게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문을 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해관계자인 청년들에게도 갈등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제안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제안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형태의 제안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제를 수행하실 때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세일 여성센터 사업의 운영 방식 개선을 제안한 정보공개 옴부즈만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관계자인 센터장인 대면 인터뷰를 통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들었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센터 간 사업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들처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현장의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다면 보다 완성도 있고 현실성을 갖춘 제안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분석과 자료조사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이 과제를 수행하실 때 자료의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제를 탐색하고 과제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두세 번의 제안서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제안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에 위치한 제안 방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처음에 찾으시고 문제 정의까지 해냈지만 최종적으로 제안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할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거나 기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든지 집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가 어떤지 모니터링하는 식으로도 제안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제안해 주셔도 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안서 형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식은 자유이지만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안 배경, 제안 내용, 기대 효과 이 세 가지를 필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필수 요소만 있는 기본 형태나 인터뷰 중심, 데이터 중심 이렇게도 제안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용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해오면서 참여자분들이 제안하실 때 자주 하셨던 오류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제를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잡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료 수집하실 때 범위가 방대해져서 너무 힘들고 제안하실 때도 모든 내용을 아우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주제를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나무위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제안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앞에서 자료조사 사이트들 많이 얘기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이나 정책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대안이 너무나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현장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이 우리도 제안이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 좋고 여기에 정책적 지속 가능성과 혁신성까지 반영해낸다면 제안이 한층 더 풍성해지고 차별성을 지닐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제 탐색, 문제 인식, 문제 분석과 자료 조사, 제안서 작성 단계까지 설명드렸고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프로그램 타임라인에 잘 맞추어서 과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제안 준비를 하실 때 시간 안배나 참여자 또는 조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짧게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당장 8월 교육 전까지 어떤 주제를 잡을지 조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셔야 하는데 이때 카톡도 활용하시고 구글 독스 같이 공동으로 문서 작업이 가능한 툴을 활용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주제를 잡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이때 조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활동을 리드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과제 빌드업과 피드백을 위해서 카톡, 줌 또는 구글 미트 이런 툴을 활용하셔가지고 팀 내부적으로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회의 일정을 잡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활동 중에 팀 내에 프리라이더가 있거나 자료나 전문가 컨택을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조별 톡방에 담당 코디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장님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중간 점검, 관계자 피드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시게 될 거고 협업 툴들을 활용해서 PPT 형태의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PT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캔바와 미리 캔버스라는 툴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이걸 쓰셔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쓰다 보니까 편해서 참여자분들도 보다 효과적으로 과제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살짝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캔바와 미리 캔버스라는 두 가지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둘의 최고의 장점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세련된 템플릿들도 많고 한 명이 편집 링크를 공유하면 실시간으로 여러 명이 접속하여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쉽고 필요한 툴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캔바는 왼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당 댓글을 남길 수 있어서 피드백이 수월하다는 점이고 미리 캔버스에는 댓글 기능이 따로 없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협업 툴과 소통 툴들을 활용하셔서 11월에 있을 제안 발표회 전까지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료 수집과 제안 요령, 제안 유의사항들을 참고하시면서 우리만의 시각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과제를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네트워크 사전 교육의 마지막 파트 설명을 맡게 된 영프론 코디네이터 정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020 서울 갈등조정 청년 옴부즈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갈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주제들 중 특히 주민 자율조정과 양성 사업에 주목하여 청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본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의 증가로 주민 갈등 역시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업 활동 보고서와 성과 평가표를 검토한 이후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 설정 이후 해당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서울 YMCA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갈등에 대한 청년들의 전반적인 인식 설문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약 28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갈등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방금 말씀드린 관계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총 4가지의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9 주민 자율조정과 활동 보고서와 성과 평가표를 분석하며 사업의 현황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3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조사를 하고 통계 자료를 분석하며 약 5가지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0 서울 갈등 포럼에서 제안 발표를 하였고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행계련 내부 성과 공유회까지는 약 1달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 동안 보완할 부분을 찾아 크게 3가지의 개선 방안과 제언을 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기관 반영 사례로 행계련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키스텍 옴부즈만 1기에서 3기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우리 청년 옴부즈만의 제안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그 첫 번째 사례로서 키스텍 청년 옴부즈만 1기 7조는 진주시의 육교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직접 진주시청 공무원을 인터뷰하며 관계자 입장을 듣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 육교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평소 우리가 느끼던 불편함과 일상생활 속 가까운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청년의 시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기관의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져 이후 진주시 육교 문제가 실제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기 1조에서는 매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건설 현장에 산업용 에어백을 도입하여 추락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를 예방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후 교량실과 댐 항만실에서는 혁신 시제품인 스마트 에어백 안전조끼를 구비하며 청년 옴부즈만의 제안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기 2조에서는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시키고자 그들의 커뮤니티 매핑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요. 올해 이러한 제안이 반영되어 거버넌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 옴부즈만의 의의는 사회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더 많은 이들과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며 옴부즈만들과 함께 수기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 3는 분야별 최근 혁신 행정 키워드를 소개하는 교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 권익, 반부패, 지역 혁신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플랫폼 3곳의 간략한 소개와 키워드별 주제 예시를 참고하시면 최근 행정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권익의 최근 키워드로는 요즘 제일 뜨거운 화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사회적 공론화, 권리구제, 공유경제, 국민청원제도, 소통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과 관련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단일 소통 방식이 아닌 대화나 토론, 설문, 공모, 투표 등을 통해 직접 참여를 하거나 시민들의 제안이 반영되는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실시간 이슈가 제공되기에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익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실현된 생각만 모아보기 코너에서는 제안 이후 실제적으로 반영된 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과 관련된 주제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시는 온라인 시민소통 참여 플랫폼의 한계입니다. 근래 청원 게시글 등록 과정에 있어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여 게시판 내 등록되는 게시글의 규모는 줄었으나 여전한 게시글의 상당수는 국정 현안과 관련이 적은 정치적 견해의 표출이나 중대 범죄자, 집단에 대한 엄벌 요구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재개정, 권력 분립 원칙과 관련한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도 원론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운영 4년차에 접어든 해입니다. 2019년 단행된 제도 개편 조치가 본래 의도했던 운영 목적을 충실히 달성했는지, 다른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시민, 정부 간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청년의 관점에서 제안을 더해보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국민긴급재난지원금 이슈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재난 상황의 장기화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 감소를 막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들 수 있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가 확정되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쉽게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비한 재정지출 설계 방향과 지급에 관련한 여러 기준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며 경제 위기와 정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하게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며 청년의 관점에서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그 설계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버가 있죠. 한국에서도 공유경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타다를 들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분야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서 서비스 도입에 대한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유경제에 관련한 국민, 정부, 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이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구경제체제에서 신경제체제로의 필연적인 이행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며 청년의 시각에서 공유경제 시장과 관련한 규제 갈등을 고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부패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청년 포털의 반부패 현황판에 참고하여 추출한 6가지 키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 채용 비리와 청탁금지법, 갑질, 학사비리, 공공재정환수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청년 포털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 공익신고, 청렴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는 포털입니다. 정책 제안 과정에서 참고하실 만한 주요 카테고리는 3가지입니다. 청렴 자료실에서는 반부패, 청년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안내를 보실 수 있으며 통계 자료 역시 제공됩니다. 청년마당은 반부패 정보와 신고를 통합한 서비스로 기관별 정보와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현황판에서는 앞서 추출한 키워드처럼 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확인하며 현황 분석과 신고자 현황을 통계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옴부즈만 분들이 반부패 관련 주제로 참고하실 만한 예시는 크게 4가지입니다. 권익위에서는 공공부문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청렴도 측정 제도와 평가 체계를 개편 중에 있는데요. 미래적 관점과 청년의 시각에서 청렴도 측정 제도를 검토하며 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발굴,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보완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청년 생활과 관련된 직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사회 민관협의회 중 교육분과의 과제에는 학생 참여를 통한 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해된 학교 수업의 질과
불분명한 학교의 대처 때문에 다들 한 번쯤은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니 관련 주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제안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반부패 키워드에서 제시하는 주제 예시의 마지막으로는 공익신고 사각지대 관련 모니터링 세부과제 제안이 있습니다. 올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확대되며 신고자 보호 강화 내용의 개정으로 공익신고보호법이 공표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4가지 법률이 대상 법률로 추가되었는데요. 앞선 3번째 예시 주제처럼 청년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 행정 키워드 중 마지막인 지역 혁신입니다. 관련 키워드로는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지역 균형 등이 있는데요. 행정안정부가 운영하며 정부 시책과 행정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혁신 제안톡이 광화문 1번가 열린 소통 플랫폼에 있습니다. 해당 포털은 정책 제안 카테고리를 교육, 외교, 행정, 재정, 보건, 복지 등 약 20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검색 조건을 설정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제안도 살펴보실 수 있으니 정책 제안 활동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정원 미달이 현실화되고 있어 지방대학 위기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교육부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대학이 먼저 나서서 정원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정부가 감축을 권고하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없으니 대학 스스로 정원을 알아서 줄이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중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명령까지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청년 옴부즈만으로서 대학 정원이 곧 대학 재정인 현실에서 경기 지역, 지방 대학들의 현황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고 교육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적정한지와 가능하면 대안까지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시를 들어봅니다. 현재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인구 유출과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청년 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전국 단위의 청년 옴부즈만으로서 인구 급감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 더 나아가 귀농 귀촌 청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야를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청년 옴부즈만 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 균형 뉴딜입니다. 해당 주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 등 앞으로 만나게 될 기관들의 사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해서 정책 제안의 주제를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살펴보며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시를 들어봅니다. 참여자분들이 TV 시청을 하신다면 예능에서도 몇 번 소개된 청년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청년몰은 청년 창업을 돕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라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여러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의 타격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부터 관할 지자체의 관심과 사업 관리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청년몰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청년 옴부즈만으로서 청년 문제와 정책 집행, 관리 과정에 더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해당 이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해당 슬라이드를 보시며 과제 진행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40여 분간의 교육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청년 옴부즈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의영 코디네이터였습니다.